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의 유일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정치 청부 수다쇼 정봉주의 PSI.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7대 의원. 예. 전 의원. No. 전 의원인 상태가 이제 만으로 3년이 넘었어요. 아, 넘었어요. 제일 힘들 때예요, 지금. 이제 턱밑까지 와갖고. 네. 아, 진짜 힘들어요, 요즘은. 1년 남았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또 1년 남았으면 바로 코밑까지 온 거거든요. 턱밑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해야죠. 지역구 다니면서 인사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3년이 아니라 8년이 되기까지 1년이 남은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당선을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선되는 건 뭐 사실인 거고. 제 생각에는 1년 후에도 계속 이 방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고춧가루를 뿌리시는구만. 당선이 되면 못 하시죠, 이제. 네, 당선이 되면 이제 뭐 다른 방송 해야죠. 그 KBS, MBC, SBS, 거기 혹은 케이블 나오실 수는 TV.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불러주죠. 우리 김어준 총수와 함께. 둘이 와라. 저는 못 나갑니다. 시사에 관련된 이야기는 공중파에서 하면 바로 잘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잡소리를 그만하고요. 자, 이번 주는 벌써 이제 재보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제 선수들이 다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확정됐기 때문에 이 재보선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도 됐고, 예. 그리고 엄기용, 최문수 후보 각각 확정됐고,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도 손학규, 강재섭 확정됐습니다. 예. 우선 한번 짚어보죠. 강재섭, 손학규. 여기가 뭐랄까요? 민주당이 가장 불리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강원도가 가장 불리한 지역으로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강원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엎치락을 한 적이 있어요? 있죠. 아, 그래요? 예. 그 여론조사 기관, 공개된 여론조사 기관에서 손 대표가 이기는 경우로 나온 거 발표난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양날의 칼을 이제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여론조사가 어쨌든 KT에 등록된 사람들을 갖고 네.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유선 전화로 하니까. 예, 네. 대체로 지금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숨어있는 지지율이 작게는 7%에서 많게는 12% 정도까지 숨어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라고 민주당이 추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6.2 지방선거나 그 전에 선거 여론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개봉하고 난 다음에 그 편차를 본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6.2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숨어있는 4%라고 했었는데 6.2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숨어있는 7%에서 12%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KT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실질적 여론조사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시간대 집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라는 게 그렇죠. 예. 뭐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 조사해서 인구 편차 보정을 해야 되니까 한 서너 배 곱해버리고. 우리가 이 방송 나갈 때는 21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숫자를 말할 수 없어요. 예, 숫자 말할 수 없고. 말하시려면은 표준 편차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죠. 근데 그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네. 그걸 얘기해서 말아야죠. 네. 그래서 이긴 것도 한두 군데 나오고.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래서 숨어 있는 것까지 하게 되면 여긴 좀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건 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 정도는 돼줘야.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투표 의향층을 보면 역시 분당도 우리가 좀 밀리는 거로 나오죠. 적극적 투표 의향층. 그래서 가장 안 좋은 데는 강원도. 강원도 뭐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또 이제 강원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점차 좁혀져 가고 있고. 지난번에 이광재 도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 하루 이틀, 2, 3일 앞두고 14%까지 벌어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뭐 10포인트 벌어진 게 아직 선거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강원도는 더 많이 숨어 있다. 이게 지지율이. 그래서 강원도도 현재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불리하지만 전국적으로 가게 되면 해볼 만한 싸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좀 도는데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불리한 데가 강원도.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 현재 수치 가지고 얘기하자면 현재 수치 갖고 얘기하면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강원도가 좀 어렵게 싸움이 될 것 같고 분당이 이쪽 저쪽이나 다 박빙의 싸움인데 현재로서 예측을 해보게 되면 분당은 가능성이 51% 쪽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당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었죠. 일단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의 변화를 찍었어요. 근데 중산층의 변화라고 하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강남과는 좀 다르게 전통적 보수층 그러니까 50대 60대 전통적으로 상류층에 속해 있는 중상류층에 속해 있던 이런 보수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학력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일정하게 그 민주적 경험을 했던 고학력층이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자청하는 그 신중산층이 대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 문제라든지 전세 대란이라고 하든지 그다음 뭐 사대강이라든지 표로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심성을 자극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30, 40대 신중산층이라고 하는 고학력층을 어떻게 당일날 투표율로 끌어올릴 것이냐.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평일이라서 그게 평일이라서요. 그리고 또 그 분당이 그 차가 많이 막히는 데 아니에요? 출퇴근할 때. 네. 그러니까 아침에 투표하고 출근 시간에 나오면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분당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찍 나오는 거예요. 또 저녁에도. 너무 막히니까. 네. 저녁에도 시간에. 퇴근 시간 피해서 다니거든요. 네. 근데 뭐 직장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퇴근 시간 피하면 더 늦게 들어가는 거죠. 소주 한 잔 먹고. 뭐 대리운전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출퇴근 시간 피하고 막 이러다 보면 투표장으로 나올 수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장 분위기도 무척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 흐름도 좋고, 또 손 대표한테 대한 개인적인 반응들도 좋고, 뭐 한나라당 우당탕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당일날 투표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투표를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30, 40대, 50대 초반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젠다를 만들어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계속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요즘 민주당 보면 그렇게 좀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이슈를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민주당이 최근 3년간 그런 적이 있었나요? 아니 근데 그 민주당 중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 그 뭐 손 대표님도 여러 분 계시는데 박지원 대표의 워딩과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속 시원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시기에는 사실은 박지원 대표가 했던 그러한 좀 공격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딱딱 집어내는 그러한 발언을 당과 손학규 대표가 좀 하는 것이 그 30, 40대의 숨어 있는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투표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뭐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3, 14일 동안 대신 해주는 아젠다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손학규 대표야말로 그렇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을 잘 안 하게 그렇죠. 유명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녹화 끝나면 이게 21일 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일 날 나가니까 21일 날 우리 전략기획팀들이 쭉 보고 이걸 보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이슈를 좀 개발을 해라. 며칠 안 남았지만. 의원님의 발언을 교재 삼아서. 그럼 이걸 교재 삼아서 그래서 PSI를 좀 집중적으로 복습을 하면 분당에서 이기지 않겠느냐. 아니 그냥 전화로 말씀하시지. 전화로 하면은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방송에서 딱 나와갖고 우리 그냥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면 저기 설득력이 있는 거구나. 실제로 민주당이 그 13일 동안 만들 아젠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격적으로 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건들고 있구나. 그 투표장으로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그걸 잘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잘할 수 있었으면 3년 전에 잘했죠. 한나라당 당원이신가요? 근데 저는 손학규 대표가 막 엄살 피우는데 네.
저는 손학규 대표가 서로 여기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뭐 시험대에 올라서 이번에 지게 되면 예. 이기면 뭐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지게 되면 지도력을 뭐 상실하거나 책임론에 휘말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당은 워낙에 그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한나라당 아니, 그런 분석이 나온 게 있나요? 뭐 지면은 정치적인 위기가 온다. 언론들에서 그런 분석을 그런 데 합니다. 있어요? 그런 기자들 그 팬 꺾어야 돼요. 제 생각에도 예.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 게 손학규 대표는 저도 자기가 중도를 이만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럼요. 이게 양수겸 얍삽하다. 저 항상 그러니까 나온 거다. 저도 이거 개살이 쓰는데 이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손 대표님이 나가냐 마냐 할 때 제가 그 측근한테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째, 손 대표가 나와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 선거를 끌고 가야 된다. 둘째, 4월 한 달 내내 이제 민생대장정 이런 거 하지 말고 전국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번에 어떻게 산에 안 들어가셨어? 예? 세 번째, 민주당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중산층의 표를 끌어오는 일을 해야 한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의원들이 또 막 자기 카페가 아니라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어요. 의원님 얘기를 듣고? 예, 듣고.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기사 쫙 나오는 거 보니까 그 3가지 그 각도에서 기사가 나와요. 다 의원님이... 정권 심판론이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부의 중심에 이제 손이 섰다. 중산층이 새로운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거 다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17 재보선에서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승리한다면 그건 전부 다 정봉주 전 의원의 공이다. 아니죠. 세상에 가고 있는 길을 제가 조금 더 앞장서서 예리하게 분석했을 뿐이죠. 뭐 제 공이라고 할게. 그냥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사실은 공인데 아는 사람이 조금 몇 명 없군요. 좀 이제 자기들이 또 PSI를 열심히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김총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기든 지든 박빙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평균 재보궐선거의 투표율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이제까지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재보궐선거가 그 이전보다 투표율이 높았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로 못하니까 투표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투표장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당 재보궐선거도 투표율을 그렇게 많이 걱정할 정도로 낮진 않을 것이다. 좀 올라갈 것이다. 그럼 그 상황에서 보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꽤 유리한 전국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패하더라도 일반 언론에서 그 정신없는 기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무슨 지도력의 위기 이런 게 아니라 패하더라도 큰 소득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일화 얘기해 보죠. 예. 단일화의 최대 수혜자를 유시민 이제 대표죠. 예. 유시민 대표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예. 유시민 대표가 상처도 많이 입었죠. 많이 입었죠. 네, 얻은 것도 있고 예. 실도 있는데 정말 숨어있는 최대 수혜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문재인 예. 전 실장이 아닌가. 그렇죠. 네. 예. 물론 뭐 지금 정치적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인상 깊게 각인됐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문재인 실장의 역할을 해갖고 언론에서 기사를 많이 썼죠. 왜냐하면 정치적 사안을 갖고 뒤에서 논평을 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양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 전면에 나선 게 아마 청와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최초일 거예요. 네, 최초죠.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하셨을 때 그때 상주 역할을 한 것 네. 이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2년째 네, 되는 거 아니에요? 2년입니다. 근 2년 만에 정치 전면에 나타난 거예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많은 후보들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죠. 전면에는 절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치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은 국민참여당 창당할 때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옳다. 네. 창당은 분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썼는데 창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논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정치에 대한 발언이 아마 거의 그 유일무이한 발언이에요. 그것도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 게 아니었고 예. 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기사화됐던 거죠. 그렇죠.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상 카메라 앞에 쓴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네. 그리고 기자회견장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양측에 각기 다른 이견이 있는데 먼저 국민참여당에게 그쪽 분들하고 이제 더 친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국민참여당에게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조정한 중재안을 받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유시민 대표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겠다라고 한 뜻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곽진호 후보와 민주당 측에 전화해서 국민참여당이 못 받겠다고 하는데 단일화 안 하면 이건 죽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받아라.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 곽진호 후보가 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손학규 대표하고 통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수용을 했는데 만약 다른 분이 전화가 왔으면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상황인데 문재인 실장이 와서 이걸 받아야 된다.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그 실체, 그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신뢰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갖고 받아들였고 그럼 그 어려운 결정을 손해보는 결정을 한 쪽에 나는 좀 그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자회견장까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사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나선 게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데 이번엔 정치적 행동을 한 거거든요. 누가 뭐래도 정치적 행동을 한 거죠.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첨예한 정치 현안에 자기가 중재자로 나섰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는 뭐 이제 당신 그 문재인 실장이 실제 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정치의 전면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저는 한 2분 응선, 3분 응선까지 온 거로 전 느낌 딱 와요. 20, 30% 증가. 20, 30% 정도 왔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어렵죠.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할 때도 첫 골 나기가 힘이 들어요. 첫 골 나면 우당탕탕 그러면서 골이 나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든데 문재인 실장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행보가 난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이죠. 그 다음 행보가 나오는데 한 개만 그냥 쭉쭉 가요? 쭉쭉 가시죠. 쫙 가는 거예요. 행보가 가는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하라고 하면서 문성근 100만 밀란 있죠. 그것이 국민참여당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궤를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내고 야권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다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도 있고 진보신당에도 있고 민주노동당에 있고 국민참여당에도 있고 근데 요것 외에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있고 또 시민사회운동단체와 독자적인 세력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노계라고 볼 수 있죠.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 명령 100만 밀란이 있죠. 여기가 지금 상당히 힘을 받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 거는 사실은 시민사회운동단체와 이런 그 100만 밀란이 행동에 제일 먼저 옮겼어요. 문성근 씨가 가장 먼저 시작했죠.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완전히. 그 정치적 감각이 있는 거죠.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하지도 않는데 그런 감각을 타고난 건 대단한 거죠. 웬일로 칭찬을 하시고. 아니 보통은 그것이 돌아와서 자기한테 칭찬이 될 때만 남을 칭찬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또 한 6년 동안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문성근 선배가 그때만 해도 80년 중후반 90년 때만 해도 뭐 정치 안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나이 50 넘어갖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피를 속일 수 없는 건데. 피를 속일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왜 이 100만 밀날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결정한 거거든. 어느 날 밤에 혼자 결정한 거야. 해야 되겠다고. 정치는 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잠깐 도와주고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배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응? 배우가 뭐라고?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내 앞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 어느 날 밤에 그렇게 결정했대요. 그래서 100만 밀란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모였죠. 100만 밀란. 그 자체로 저는 굉장히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럼요. 의미가 멋진 있는 거죠.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막 시작할 때 뭐 후원 어쩌고저쩌고 인터넷에 뜨길래 제가 이제 바로 후원을 걸었어요. 후원을 걸고 아마 이제 그런 또 저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이제 그걸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 그 얘기 할 때 문성근 씨가 나 이거 하겠다고 할 때 저는 말렸어요. 안 된다. 100만이 모인다고 해서 민주당에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뭐 그렇게 하겠느냐. 100만이 모이냐 안 모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변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쪽 보니까 민주당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민참여당에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백만빌란 쪽 보면은 같은 친노 뿌리면서 국민참여당하고는 생각이 많이 좀 틀려요. 신금을 울리는 면이 있어요. 예. 혼자서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다니거든요. 문성근 잠깐 얘기하면 에피소드가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16대 때 일산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거예요. 그 유시민 그 국회의원 처음 되는. 그때 아마 그 지역을 문성근 선배한테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문성근 선배한테 나가라는데 그걸 안 나가고 거부하면서 그때 유시민 네. 그 의원이 탄생이 된 거죠. 만약 그때 했으면 이렇게 큰 감동을 또 주지 못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저 사람 결국 정치하려고 저런 거 아니냐. 이때까지 사실 굉장히 기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PSI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무척 난센스다. 네. 그러니까 대선 1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할 대표 사람이면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대표든 아니 뭐 대표는 물러나야 된다. 네. 그럼 그게 12월 17일까지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12월 17일에 물러나면 2달 안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선거는 4월 초인데 이러면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민주당 내부가 너무 복잡해서 야권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 이 프로세스를 네. 밟아가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걸 보고 아고라에 글을 쓴 거예요. 아고라 논객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극찬하면서 글을 썼어요. 의원님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안 쓰고 아니 그분이 유명한 분이더라고. 의원님 가끔 그런 거 쓰시잖아요. 쓰세요. 아니 근데 그분이 쓰고 근데 정봉주 의원이 역시 예리하게 이거 지적을 했다. 근데 문성 선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일정이 이대로 가면 야권 단일화하는 물리적 일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민주당 전당대회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 20-30분 통화를 했어요. 다 그걸 아주 진중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세가 된 분이구나. 제가 이렇게 잘 가르쳐 줬더니 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한참 통화했는데 그게 참 제가 잘하실 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김해을 같은 경우 그래서 문재인 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참여당은 후보 단일화가 국민참여당으로 됐지만 지난 경기도지사도 국민참여당으로 됐고 이번 거기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얻은 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를 보면은 그다지 뭐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단일화 방식을 이번에 그 여론조사로 했는데 국민참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100%를 했잖아요. 네. 총선 때 갖고 이젠 또 우리한테 1년 후에. 1년 후에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으니 다른 거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 여론조사하면은 민주당한테 밀리겠죠. 다 밀리죠. 국민참여당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은 지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 천호선, 이재정 이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 천호선 이런 분들도 17대 전직 국회의원 했던 지역에 들어가고 여론조사 돌리면 다 집니다. 그럼 유일하게 유시민 대표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 여론조사 100% 하는 방식을 제안한 게 결국은 본인들에게 불리한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수도 있다. 그래서 멀리 보게 되면 결코 유리한 결과만은 아니었다. 이걸 좀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강원도는 지금서부터 이제 싸움인데 결국은 강원도는 마지막에 이광재의 힘이에요. 그렇겠죠. 예, 이광재의 힘이에요. 네. 이광재의 힘과 그 강원도의 대통령 아닙니까 사실상. 예, 이광재의 힘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나라당 쪽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움직여서 그럼 박근혜 대표가 움직이면 영동 영서인데 영동이 경북과 분위기가 비슷하니까 거기서 표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표는 전 대표는 이미 선을 긋고 그건 당에서 할 일이다라고 선을 분명히 거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광재 전 도지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 전역에 퍼지느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최문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조금 열세면서 박빙 분당이 조금 우세면서 박빙 그다음 김해는 좀 유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는 뭐 지금 여론조사가 이미 이기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만으로도. 그리고 단일화 효과가 크니까요 거기는. 네. 예.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1대2, 최상은 3대0 이 정도 예,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자, 그러면은
한나라당 얘기를 해보죠. 예. 강재섭 그 후보를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얘기를 네. 풀어야 되는데 강재섭 후보를 민 당 지도부는 없어요. 특히 친이 쪽에서 안상수나 그다음에 특임장관 이재호 이 두 분은 정운찬 전 총리를 마음속에서 끝까지 버리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청와대의 콜이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콜이었죠. 네. 그렇게 보이는 건데 강재섭 전 그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나는 당선되면 정풍 운동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당선되고 오면 안상수 대표로서는 무척 깝깝한 상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 만만치 않은 예,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 이제 한나라당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게 한나라당이 스스로 진단한 당의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첫 번째로 친이 친박 계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각자 살기 위해서 뭐 각자 도생형 그러니까 뭐 그런 각자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 살려고들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리더십의 부재. 근데 이분들이 진짜 못 본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그래요. 한나라당은 진단만 무성할 뿐이지 해결책이 없다. 진정한 해결책을 이분들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십니까? 한나라당은 스스로 우리는 그 죽은 목숨이다라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고 2008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누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당이 국회가 청와대 하수인이 되는 순간 그 당은 죽습니다. 청와대와 대등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한나라당은 뭐냐면 계속 청와대가 주는 오다만 받은 거예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럼- 안상수 대표 계속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입법권도 포기하고 당의 그 스스로의 정체성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한나라당의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청와대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친이계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이계가 비판하나요? 그다음 두 번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떡고물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금 선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기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짜리 장관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살아있는 권력이 갖고 있는데 저기를 비판했다가는 이게 내가 뭐 떡고물도 없는 거 하니까 또 친이계 쪽에서 비판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와 대등한 관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또 파고 들어가면요. 사실은 박근혜의 한계가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당이 위기거든요. 네. 당이 위기인데 뭐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몰락하고 있는 게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당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뭐 그런 생각이 있죠. 그 측근들과 함께 예. 이대로만 가면 예. 자기한테 예. 가장 유리한 상황인데 그래서 정세판 분석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친이계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난번 그 동남권 신공항 때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표가 포용력 있게 받아주면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가고 싶은 생각들을 해요. 근데 박근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상하 명령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딱 닫아놓고 측근들도 박근혜 전 대표를 못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딱 닫아놓고 우리 측근 세력들이나 우리 계보 이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리더십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정세 분석도 좀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절대 공천권 행사 못 합니다. 그러면은 친박은 박근혜 대표를 지지하는 이 친박은 친이도 가려고 노크를 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대로 친이가 똘똘 뭉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흩어져갖고 박근혜 쪽으로 가면서 거길 중심으로 당을 세울 수 있는 포용적인 리더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럼 친이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럼 이제 청와대한테 대등한 얘기를 하죠. 당신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도 청와대 잘못하는 거 지적해? 한나라당이 제 목소리 하네? 이러면서 지지를 보내는데 지금은 사실은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표인 거예요. 아무도 받지 않고 있어요. 넘어갈래도 넘어갈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도 이게 소통이 안 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믿지는 못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자기들 이제 저런 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요 회전문 인사
자기들끼리만 돌아가는 이런 것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리더십이. 회전문 인사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대표도 그 내부에서만 얘기를 되는 것으로 봐갖고 국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자기의 반대 세력을 안 하려고 하는 포용적 리더십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나라당을 세우려고 하는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게 전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에 걸려 있죠. 당을 새롭게 세울 리더십은 없죠. 그래서 한나라당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조금 이해도 가는 것이 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어떤 정치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워낙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 혹은 약속해놓고 뒤집는다든가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사실 다른 짓 하고 한다든가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닐까 아예? 아예 믿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표가요. 조금 더 넓게 보면서 난 당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넓게 갔으면요.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안 와요. 대안이 없는데 한나라 대안이 없는 집단이에요 저기가. 만약에 강재섭 대표가 승리했다. 승리하게 되면 이제 당에는 세 개의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강재섭 의원이 친이와 친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딱 줄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친박 쪽으로 가까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되면서 일정하게 당 안상수 대표와 이재호를 공격하겠죠. 정풍운동 한다고 그랬으니까 선언했잖아요. 정풍운동 한다고. 그리고 강재섭 재밌는 게 분당에 한나라당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지원 세력들이 분당에 못 들어가요. 나 혼자 하겠다. 그럼 내가 당선돼서 가면은 정풍운동 하겠다. 안상수 이재호 공격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박근혜 쪽하고도 대등한 관계거나 혹은 자기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을 이 실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굉장히 서러웠겠죠. 서럽죠. 몇 년 동안. 그리고 그러다 보면 했었는데, 이제 당은 더 분화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재섭 만약 될 가능성은 없지만 야 모르죠. 네,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치면서 한나라당을 쥐고 막 흔드는 지진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요. 강재섭 대표가 이게 더 낫네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안상수 대표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한나라당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자니 계륵 같은 사람이 들어올 거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으로서는 강재섭 당대표도 굉장히 독한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로서도 지금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당을 새롭게 잡아가는 리더십으로서도 길이 없고,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쪽은 좌충우돌하고 있고, 이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운찬 전 총리가 사실은 분당에 못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로 내임덕이 있나 보다. 예.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차기 대선에 자기 사람으로 후보군 하나로 키우려고 계속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못 나간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그 와중에 존재감 없는 한나라당을 와해시키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어요. 정몽준.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그분은 맨날 친이와 친박이 싸워서 당이 이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줄 서 있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대권 주자로서 자기 이 존재감을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서로 간에 팀킬 현상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서로 간에 비판하고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요 사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다스. 다스. 예. BBK와 연결돼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다스. 여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이냐 아니냐. 다 BBK하고 연결돼 있죠. 도곡동 땅하고도 연결돼 있고. 도곡동 땅 판돈이 다스로 들어가고. 그렇죠. 다스에서 또 돈이 190억. 그때 김어준 총수가 지정한 게 맞았어요. 190억인데 50억은 돌려받고. 그렇죠, 나중에. 140억을 돌려받지 못해서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스에서 또 190억이 BBK로 들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도곡동 땅이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면 다스도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고 BBK도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사안인데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재산을 환원한다고 청계재단을 세웠어요. 그렇죠. 사회 환원한다고. 아무도 안 믿지만. 그 청계재단 구성원들이 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도 있어요. 예, 가족도 있고. 이게 뭐 재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윗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제 사회 환원한다 그래서 내놔야 되는데 그걸 뒷주머니에다 꽂아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청계재단이 뜬금없이 예. 다스는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상관없다고 그러고 처남과 형 소유다라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서 5%가 갑자기 청계재단으로 갔어요. 청계재단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는 아무도 그 기사를 들여다보니까 왜 갔는지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청계재단이 왜 다스의 지분이 5%가 한 거예요? 예.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벼랑한 다스가 튀어나온 게 이제 이거 보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를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다스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형.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처남 김재정 두 분이 공동 소유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있었죠. 우리는 이제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의심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데 김재정 처남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그래갖고 그 지분 48%가 일주주의 최대 주주. 네. 그 지분이 부인에게 다 상속이 된 거예요. 네. 부인에게. 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부인이 됐습니다. 처남은 어떻게 얘기해 보지만 이제 처남의 부인 댁으로 갔으니까 한 다리가 또 건너간 거죠. 만약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데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네. 그 5%가 이명박 대통령이 출연한 네. 바로 그 재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났냐면 다스도 사회 하나를 하는 건가요? 사회 하나를?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났냐면 이상은 형과 네. 청계재단 지분을 합하면 51%가 넘는 지배주주가 됐죠. 지배주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청계재단과 이상은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은이 둘이 합심하면 다스는 마음대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가 예. 절묘한 것이 결국은 그 5%로 인해서 다스를 청계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청계재단 것이 되는 거죠. 예, 청계재단 것이 되는 거죠. 네, 사실상.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입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청계재단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예. 5%를 가져가지? 예. 근데 5%를 하필이면 지금이라도 급하게 가져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네, 추정을 하세요. 그냥 보시면. 그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색안경을 끼고 추정을 해봐야 돼요. 네. BBK에 대한 네. 법적인 관계는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끝났죠.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끝나진 않았어요. 네. 김경준이 미국에 추방되는 것이 끝이죠. 종결자야. 네. 종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는 법적 과정은 다 마련돼 있어요. 네, 시간만 보고 있겠죠. 계속 말씀하셨고. 자, 그럼 이제 네.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어요. 네. 추방만이 남았죠. 예, 그러면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현대에다가 현대 하청회사 아닙니까? 납품회사죠. 예, 그리고 알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현대 회장 출신이고 네.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없이 현대에다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하는 의혹을 가져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당연한 예. 의혹인 게 처남과 형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아무 거죠. 상관없는 양반들이. 근데 다스는 현대 상당히 오랫동안 납품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알토란 같은 네. 중소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부인 처남 댁에게 넘어간 거예요. 네. 상관없죠,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처남 댁이 되면은. 예,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무슨 재산 관계도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온 거 아니냐. 재산 분쟁이 났나요?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차명으로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실제 자기 거라고 주장해버리는 경우. 그렇죠. 예. 예, 꼭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예. 이 경우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부인이 혹시 차명이었던 걸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건 상속받았으니 제 재산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릅니다. 그 전 이전의 모릅니다. 일은. 그 네. 이전의 일은. 이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분명하게 자기 권한이니까.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정한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직접 가져오면 좀 하자가 있으니 네. 청계재단이라고 하는 제3의 법인인 것 같은 것이 있으니 네. 이걸 한번 좀 살짝 정리를 좀 해두자. 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아주 위험한 얘기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해보자면, 예. 의심해보자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쪽, 처남 집안. 예. 집안에서 처남이면 멀거든요. 처남 댁까지 가면 진짜 멀거든요. 멀죠. 이제 남이죠, 남. 멉니다. 예. 그러면 합법적으로 상속을 예.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쪽이 자기 거라고 하면 뺏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로 딜을 한 건가요? 그런데요,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김재정 처남에 자식이 아들. 있는 거로 있는 걸 네. 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아들은 재산 상속이 1이에요. 네. 부인은 1.2인가 그래요. 네. 비율이. 네. 그래서 그걸 묶어갖고 이제 그 중에 1, 아들이 1, 아들을 기준으로 1. 시집간 딸은 뭐 0.5, 이제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부인은 1.2인데 왜 전체 다 네. 아들한테 상속이 되면 조카거든요. 그건 가까워요. 네. 근데 부인은 처남 댁은 멀거든요. 네. 아, 그 처남 댁은 왜 자기한테 다 상속을 받았을까? 나중에 아들한테 또 주면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이상했습니다. 아, 이거는 무언가 거리를 좀 두기 위한 상속 과정 아닌가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남 집에서 예. 처남 집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어쨌든 사실은 자기가 만약에 차명이라고 한다. 예. 만약에 아니,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무서워 죽겠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의 소설을 가설을 해보는 그렇죠, 거예요. 소설이죠, 가설. 소설.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예. 어쨌든 재산 그러니까 차명으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예. 나도 고생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위험 부담을 안 왔다. 예. 그러니 요 재산은 내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요거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예. 와이프에게 전액을 전부 다 소설이죠. 네, 아들은 아니고 소설이죠. 그리고 요 관련된 얘기는 우리 김청수는 잡아갈 일이 없으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박자 맞춰주고 그런데 그런 소설을 한번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소설이 잘 팔릴 소설이에요. 2007년도에 강남에 이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다스 지분을 50%쯤 갖고 있는 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에 보면 김재정 처남은 뚜렷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네. 돈을 벌어갖고 뭐 다스의 지분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경비원으로도 있고 어디 뭐 네. 관리인으로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위치에 가본 적이 없죠. 그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합니다. 당시에 김재정 재산이라고 막 언론에 나오니까 그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바닥에 돌았어요. 원래 우리 거 아니었는데 우리 거라네? 그런 이제 그것도 소설입니다. 그것도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소설. 그 아들이 상당히 주위에서 김재정 처남의 그 처남 김재정의 아들이 주위에서 상당히 칙사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김재정 친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는데 네. 그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아 그건 멀지 않은 얘기네요. 멀지 않은 얘기죠. 그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던 분인데 그래서 아들이 강남에서 상당히 칙사로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김재정 씨가 예. 김재정 씨의 친구분이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그 국회의원과 얘기를 하셨는데 한 자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들었죠. 그런데 그때 이야기로 김재정 씨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다. 아, 그래서 김재정 씨보다 근데 김재정 씨 아들이. 아들과 가족이. 가족이 예. 무척 행복해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한두 명의 얘기 아니라 당시 여의도 정가와 강남 쪽에 쫙 퍼졌던 얘기죠. 그거 제가 BBK 전문가 아닙니까? 네. 제 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번에 벗어날 수도 있죠. 그 5% 넘어가는 게 무언가 굉장히 만약에 의미심장하네요. 가설이라고 한다면 가설. 무언가 정리되는 과정 그러니까 법적인 정리가 끝났고 이제 그 금전적 정리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진행되는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심각할 수 있는 문제를 아직도 정권이 20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지금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우리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빨리. 정리해요. 네, 보니까 2년 남았는데 벌써 퇴임물을 차근차근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불법은 성실하다고. 불법성. 아니 어제 그저께 다스 기사를 이거 보면서 네. 야 이게 그다음에 법적 관계가 보이죠. 이제 그럼 김경준 추방하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소설이었고요. 예. 정설은 이겁니다. 정설은 다스가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사회 환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네. 사회 환원한다고? 기사는 안 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왜냐면은 그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청계재단에다가 예. 이 청계재단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네. 그동안 번 돈을 사회 환원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같이 하니까 이제 그 형과 네. 그다음에 감동 감화해서 처남댁도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사회 네, 환원하고 감동 감화해서 5%를 청기사가 막 줘버린 거죠, 그냥. 사회 환원하려고. 다스는 무척 인류애라고 하죠, 인류애. 다스는 무슨 무척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다스와 관련돼서는 재밌는 얘기가 김경준 씨가 투자하라고 그때 찾아갔더니 미리 투자 양해서를 다 써놓고 가갖고 얘기하자마자 30분 만에 30억인가 얼마를 투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언한 게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약정서 써놨어. 온다는 전화도 없었는데 갔더니 약정서 써놓고 역술인인가 보죠. 30억인가 얼마를 탁 내놔요. 야 이런 역술인. 다스는 지분도 잘 내놓고 돈도 잘 내놓고 여러분들이 사회동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고 저희가 앞에 얘기해 드린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소설. 예. 그런데 이제 다스와 관련돼서 오늘 편집도 못해요. 편집도 못하고 이럴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우리 김총수님 얘기를 들어봤는데 허위사실이나 이런 건 거의 발견되기 힘들고 뭐 소설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추정에 의한 그냥 소설. 그렇죠. 그리고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김총수가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낮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문제 삼아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4.27 재보선거 이후는 야권 연대는 이제 또 탄력받아 갈 텐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분화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정치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키워드다. 일종의 변곡점이군요, 그때. 그렇죠. 아마도 열린우당하고 예. 과거 민주당이 쪼개지듯이 예. 뭔가 하여튼 큰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당이 깨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당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 상태. 그러니까 안 깨지고 안에서 싸우는 건 깨진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안 깨지고 안에서 싸우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는 전가의 보도, 단골 메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상수 물러나고 안상수를 이제까지 리모트 컨트롤한 대통령 이제 탈당해라. 지도부 요구해라. 이 세 가지 얘기가 단골로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예언이었습니다. 바람을 담은 본인의. 예. 그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거는 다스의 인류애. 다스가 얼마나 인류애가 넘치는가 하는 기업인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듣고 땡기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